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교육대학 입학에 대해서 안내할 울산 동천고등학교 교사 신광윤입니다. 자, 2022학년도 교육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전에 입시 결과가 어떤지와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상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전국에는 10개의 교육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대학에 3개의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한다면은 초등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게 되고 임용고시를 통해서 초등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이렇게 입시의 변화의 특징부터 해서 입시 전략까지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대학 입시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본다면은 수시의 교과 전형은 거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모집 인원들을 살펴보겠지만 일반 교육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이제 서울교대 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2월 되는 인원이 또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 종합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2배수만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2배수 안에서 다 합격을 시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로 2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시의 모집 인원이 최초의 계획보다는 더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교대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타 지역 학생들이 일단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굳이 등록하지 않을 지역에까지도 원서를 넣는다는 이야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중요한 어떤 이 지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전형 방법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2022 입시에서 그 모든 교대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1단계 서류 전형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밖에 없겠죠. 그럼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작성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교대 수시의 전형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배수만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2배수 내지 2.5, 3배수까지 있긴 하지만 대다수 학교들은 종합전형에서 1단계 2배수를 모집합니다. 2배수를 합격시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배수 합격한 학생 중에서 최초합자들이 빠져나가고 충원 합격한 학생까지 빠져나간다면은 수시에서 목표했던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큰 의미 없습니다. 2배수 안에 든다면은 면접과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학교로 봤을 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정시로 2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굉장히 복잡한 학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대체로 이제 개별 면접 한 10분 내외 교수 한 2~3명과 함께하는 개별 면접으로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대 입시가 다른 대학들 입시와 다른 점들 몇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 사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에 한 60% 정도가 배정돼 있고 정시에 40% 정도로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2월 인원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거의 전체 정원의 50%에 육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기부 잘 만들고 교직 적성에 대한 특징을 잘 보여주어서 수시에만 준비했을 경우보다 자, 정시까지 대비해서 교대 입시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그럼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녀 성비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는 학교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남녀 성적의 합격자들의 성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남학생들도 교대 지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남녀 성비가 있지만 실제로 남녀 간의 합격자들 성적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많게는 5개에서 6개까지 교대에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5회, 6회 모두 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5, 6회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5, 6회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은 한 곳에만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4에서 5회 정도의 이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1단계 2배수 선발과 맞물리면서 수시에 원하는 학생들을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비율은 낮지만 면접을 통해서 수능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2학년도 시기 및 전형별 모집 인원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요약한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수시의 모집 인원과 정시의 모집 인원은 정확하게 한 60대 4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대 40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유지하는 학교는 일반 교대 중에는 서울교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종합대학에는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 교과 전형 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대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화여대 9명과 제주대 62명이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대들은 대체로 수시에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40% 정도 수능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자, 2022 시기 및 전형 방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인원은 지금 거의 전 교대에서 줄고 있습니다. 공주교대는 교과에서 80명을 줄이고 정시에서 20명을 줄여서 종합으로 100명을 더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는 교과가 50명 살아있지만 10명을 줄여서 종합과 정시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교대는 50명을 줄여서 정시 9명을 줄인 것을 합해서 종합전형으로 배분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 보면 교과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지금 정시의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냐 정시냐 학교 상황이나 작년 입시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 교과 전형에 인원이 주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1에서 22 전형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교대에서는 아까 교과가 80명 준 것이 이제 종합전형과 지역 인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시에 20명, 교과에 80명에서 100명이 종합으로 왔다는데 그 중에 50%는 교직으로 일반 교직 적성 전형으로 그다음에 50%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과 전형이 확실히 준 건 확실하고요. 종합 전형이 능학교, 준학교 있으면서도 자, 꾸준하게 지역 인재 전형은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횟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학교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 때문에 지역 교대들 같은 경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정시 이효라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수시 전형을 재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의 인원을 늘리는 학교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2 수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각 그 전형별로 이제 어떻게 모집하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서울교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교대는 교과 전형이 50명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교직 인성 우수자 종합 전형에 100명이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사양인재 추천은 역시 학교장 추천인데 종합 전형으로 30명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교대는 학교 추천은 이제 전체 80명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학교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전국 단위의 모집이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럼 합격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과 교과 100%로 1단계 2배수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교과 90과 면접 10%의 이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 교과이면서도 면접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수능 최저까지도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 자, 1단계에서 2배수를 서류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50%씩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든 교대에서 면접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서류 전형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경인교대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70명을 모집합니다. 자, 면접 없이 서류로 일괄 100% 모집을 하고요. 자, 여기 최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국 단위에서 경인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은 모두 지원할 것이고 지원자들의 지원율도 높을 뿐 아니라 합격하는 합격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서울교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경인교대는 학교별로 2명 이내에 추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 전형에서 247명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데 학교장 추천으로 뺀 70명은 이 교직 적성에서 줄인 인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춘천교대의 경우 자, 교직 인성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96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강원 지역 지역 인재 전형에 72명을 모집합니다. 자,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이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이면서 최저를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12에 결코 낮지 않은 최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아마 좀 더 장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약화시키는 데 반해서 수능 최저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면접을 폐지했고 자소서가 폐지됨으로써 전형을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교대 역시 이제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중심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공주교대에서는 자, 교과 전형을 폐지하면서 이 교과 전형이 폐지된 인원을 교직 적성의 종합 전형과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보내서 이제 정원의 숫자는 같이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폐지되었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됨으로써 학생들의 서류 부담을 줄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구교대는 이제 참스승 전형이 종합 전형 일반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이 127명. 그러니까 이 종합의 일반 전형보다 2배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1단계 서류에서 3배수를 모집해서 자, 2단계에서는 서류 점수 70점과 면접 30점으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합니다. 네, 다음 울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대의 종합전형에서 초등 교직 적성자 전형은 20명을 줄인 74명을 모집하고요. 지역인재는 119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진주교대는 교직 적성자 60명, 여기도 역시 인원이 줄었고요. 지역인재 113명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자, 부산교대는 서류에서 3배수를 모집해서 1단계 서류 성적 60%, 면접 점수 40%. 그런데 이제 이 실질 반영률을 학교에서 별도로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 반영률이 71.4%로 서류 점수의 반영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 폐지된 것은 공통이고요. 집단 면접과 인적성 검사를 폐지함으로써 학생들 개별 면접으로만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다음 광주교대, 전주교대 여기도 역시 종합전형 중심으로 선발하고요. 3배수 1단계 통과시킵니다. 전주교대는 자, 교과 전형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1단계 2배수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주교대에 보면은 이제 종합전형, 일반 전형과 종합 지역 인재 선발에서 사합 12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의 경우들입니다. 자, 한국교원대에서 교과 전형으로 청남인재 전형을 신설했는데 청남인재 전형은 충청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 될 것이고요. 자, 1단계 3배수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자, 그런 전형입니다. 다음 이화여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 입시부터 논술이 폐지되면서 교과 전형에 고교 춘천 전형에 9명을 선발합니다. 자, 교과 80%에 면접 20%를 반영하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를 걸지 않아서 학생들이 지원하기 좀 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 전형은 자, 2명을 늘어서 1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 3합6 내지 3합 7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제주대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 31명은 일반 학생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로 교과로 31명을 추가로 또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 2명을 줄여서 10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는 3합 7에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1단계 3배수 선발하고 1단계에 70%,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다음은 수시 모집에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떤 항목에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합 전형이 교직 적성, 교직과 관계되는 학생의 성품을 보려는 의도로 전형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어떤 요소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경인교대 예를 가지고 어떤 항목에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또 그에 맞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의 경우 학업 역량과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그다음에 교직 인성 요 3개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전형을 하는 학교에서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나눈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직 적합성과 잠재력,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40%의 배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얼만큼 우수한 교과 성적 또는 교과 성적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역시 성적 좋은 학생들,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고르게 성취하였는가 우선순위로 보는 겁니다. 특히나 교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서 전 과목에 고르게 학업 성취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 하나 소홀하지 않고 성적 관리를 3년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성적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를 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과 전형이라면 평균 등급이 얼마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겠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등급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학년 때 굉장히 성적이 낮았는데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교직에 대한 그 뜻을 두고서 열심히 성적 관리하고 생활 관리를 해서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평균 냈을 때의 성적보다 목표를 두고 노력해 가면서 만들어내간 성적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종합전형은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 주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낮지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성적이 향상되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좀 더 긍정적인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구나. 그다음에 그 노력의 성과가 있구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변화가 우상향의 상승 곡선을 그린 상승의 직선을 그려 나간다면은 고르게 성적을 성취한 학생만큼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수업에 집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요소들, 내용들은 어디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들 교사로부터 진지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또한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가면서 자신의 지식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한번 배운 것들의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스스로 심화 학습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면은 수업에 집중하고 또 스스로 했던 지식을 확장해 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생기부에 얼만큼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학업 역량 평가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지금 교대 입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생기부에 풍성하게 만들어 둘수록 교대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평가 항목은 교직 적합성입니다. 이 사람이 교사의 비전이나 꿈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가는 학생인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자, 교사가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계속 키워나가는 학생이라면 생기부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기부 어떤 내용에 이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진로 특기사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특기사항에 진로 희망 직업을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 분야에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넓히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관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진로 특기사항에 기록된다면은 자, 진로 적합, 교직 적합성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적성이 교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주로 관심 두고 했던 활동들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라면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을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키우려고 체육 활동을 열심히 했다거나 자, 그런 활동 모두가 교직 특히나 초등학교 교사의 역량을 갖추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은 학생이라면 자, 이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가를 봅니다. 자, 교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라는 것은 교과에 관련된 활동과는 조금 다른 활동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율활동이나 또는 진로 특기사항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자, 자신이 교사가 되고 싶은 그 꿈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동아리 만들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교직에 가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자,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다음, 교사로서 좋은 자질은 어떤 것일까? 그런 자질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또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나한테 부족한 건 무엇일까? 자, 이렇게 뭔가 이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이 학생은 교사가 되려고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다음 독서 활동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이 뒤에 이제 독서 활동란에 책 이름 적고 저자 이름 적는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독서의 이유, 내가 뭔가 궁금한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이 나의 비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내가 이런 꿈 아니면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 나를 변화시킨 독서가 되겠죠. 그런 변화시킨 독서가 여러분들의 진로 방향과 일치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을 책 이름만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어떤 활동의 이 근거와 또는 과정과 또는 결과로서 독서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평가 항목은 리더십 및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얼마큼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겁니다.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하며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활동할 기회들은 학교에서 자주 주어집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체육부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학급 친구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을 때 그 의견을 조율하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면서 자기의 인성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자, 위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 이 인성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이것을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기준에 맞추어서 공동체 활동에서 좀 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직 인성 부분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25% 정도 비중을 두고 있지요. 자, 그래서 나눔과 배려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마 봉사활동일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또 그러한 이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와 그런 그 경험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으로 아마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 내 활동에서도 아니면은 학교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배려와 또는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책임감 있는 활동들을 하는 모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감과 소통 능력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업 및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기부 안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이 있다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들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내가 실제 학교 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인가 또는 이런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이 생기부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교대를 봤고요. 이제 부산교대와 진주교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부산교대는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지금 내용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인재상과 역량을 표시해놓고 여기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거의 그 경인교대에서 제시했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진주교대 같은 경우 학업 역량과 인성 역량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학업 수행 능력은 아까 이 경인교대에서 봤던 학업 역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교육 잠재력이라는 것이 이제 진로 적합성 부분이나 아니면은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도 및 자질 역량은 결국 이제 인성과 관계되는 부분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경인교대이기 때문에 경인교대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접 방법 및 평가 기준인데요. 일단 공주교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주교대는 1단계에서 이제 개별 면접이 있고요. 모든 전형.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의 전형 그 면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교대에서는 여기 개별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개별 면접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이렇게 집단 면접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예시로서 제시한 겁니다. 자, 개별 면접을 보면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서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서류에서 이 학생에게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면접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학생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관련 면접 문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준비한 후 답하는 이런 방식의 면접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교직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면접은 이제 이 여러 명 안에서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를 보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속에서 이 학생의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해내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느냐 태도 면에서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 면접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시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산교대와 진주교대의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산교대는 아까 이 서류의 평가 기준 제시했던 것처럼 굉장히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외로 1인 이제 3인의 면접위원과 1명의 학생이 같이 면접을 보도록 면접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뒤져보고 그 면접관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거나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한다면은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시의 전형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대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수능과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이 이제 실제 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낮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30%라지만 실제 반영률을 본다면 좀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시기입니다. 모든 교대들은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는 6개의 지원 기회가 있었지만 정시에는 한 번의 지원 기회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교대 이외에 이제 초등교육과가 있는 종합대학의 이 경우라면은 이제 뭐 가나다군에 흩어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도 거의 나군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시는 학생들이 지원율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에 비추었을 때 합격 가능한 학교를 찾아내고 그 학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수능으로 이제 1.5배수나 2배수를 선발합니다. 1.5배수나 2배수를 선발하지만 교대에 오고 싶은 학생은 이곳 한 곳 또는 이제 초등교육과가 있는 종합대학에 또 한 곳, 이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정시에서 합격하고 빠져나가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성적을 100분위로 보는 학교도 있고요, 표준 점수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분위인지 표준 점수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점수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별로 동일하게 가중치 없이 25%씩 주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인 영어나 한국사 과목은 학교에서 이제 등급별로 이제 차등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등급 이내에 있을 때 점수가 얼만큼인지는 각각의 학교에 예시된 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감점시키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점수가 어떻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학교마다 한번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학에서 이제 미적이나 기하, 주로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 이 가산점 영역이 있고요,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가산점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미적과 확통 중에서 또는 미적과 확통과 기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교대 같은 경우요. 자, 역시 나군이고요. 자, 수능이 95.2%, 면접이 4.8%입니다. 거의 수능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각 영역별 가중치는 따로 없고요. 25%씩 100분위로 일단은 학생들의 점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죠. 환산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은 200점이지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해당하는 등급에서 점수를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연계의 이 기질이 강하고 이쪽 과목들이 장점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주교대 같은 경우 수능 80%에 면접 20%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산교대와 마찬가지로 100분위로 각 영역별 가산점 없이 그다음에 100분위로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탐구는 환산점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200점 만점에서부터 이렇게 각 등급별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감점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주교대, 춘천교대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원대만 2022년대 가군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화여대와 제주대는 나군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교대와 같은 시기에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라면은 자, 교대 중에 한 곳을 고르고요. 그다음에 교원대의 초등교육과에 지원할 수 있겠죠. 자, 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작년 입시부터 이제 나에서 가로 옮겨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가에서 나로 갔고요. 제주대는 다에서 나로 옮겨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정시 경쟁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에 있었는지 나에 있었는지 다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경쟁률 추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 2022 입시에서는 교원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아마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자, 정시에 아까 수능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정시에 이제 어떤 항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교대와 부산교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면접이 30% 있었죠. 수능이 70%였고요. 이것이 이제 다른 대학들은 30%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 반영 비율에 따라서 면접의 중요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의 평가를 하느냐. 자, 교직 적성, 그다음에 교직 인성을 본다는 겁니다. 자, 서류를 받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 학교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문제 가지고 자, 이 문제 안에서 이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을 판단하는 자,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제 면접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 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부산교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항목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2020 전형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2020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2021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작년에 치러진 2021 입시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0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학교다. 그렇다면 2021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 우선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의 성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시 합격자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 그러면 정시에 성적이 불안한 학생들은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성적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지원할 때 지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와 2021 결과가 나온다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변화를 추적해 본다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일정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일정한 수준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의 전형 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년의 경쟁률의 변화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세계 연도의 경쟁률을 보니까 높은 학교는 계속 높고요. 좀 낮아진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학교마다의 경쟁률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나 서울교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은 이 학교들의 경쟁률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대들의 경쟁률,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교대의 경쟁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대나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 경쟁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는 한 학교밖에 선택을 할 수 없죠. 다 나군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군에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화여대나 제주대가 높았을 때는 아마 가군이나 다군에 있을 때의 경쟁률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이제 나군에 온다면은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와 수시의 경쟁률을 보이게 본다면은 수시는 굉장히 경쟁률이 정시보다 높게 나타나죠. 이제 6회, 5회 내지 6회 교대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여기 10대 1 넘어가는 경쟁률이 있는데 실제로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은 2배수겠죠. 2배수 안에 들어야 어쨌든 충원이든 어떻게든 합격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불합격하는 경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시에서 주요 전형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주요 전형만을 말합니다. 특별 전형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은 우리와 관계없는 전형이니까 그 숫자나 그 경쟁률은 뺀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통계 수치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별 그 전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쟁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시 경쟁률을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뭐 대체로 4대 1에서부터 1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를 본다면은 자, 일반 전형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하고는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지역 인재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2배수 안에 든다라고 본다면은 자, 부산교대의 지역 인재 같으면은 거의 뭐 2대1 정도, 2.5대1 이 정도에서는 2배수 안에 드는 것이고 3배수 안에 든다면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적은 숫자만이 탈락하고 상당수 1단계 통과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일반 전형으로 간다면은 3배수 모집에서 본다면 3대1 내지는 이렇게 일단 1단계 통과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좀 더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진주교대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보면 진주교대 지역 인재가 3.82대 1이잖아요. 그럼 2.5대 1로 만약에 지원한다면은 일단은 지원자 전체에서 50% 안에 들면은 1단계 다 통과할 것이고 1단계 통과한 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후에 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대 1의 일반 전형 경쟁률로 본다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5배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미 3대 1 이상의 경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경쟁률은 아까 보았듯이 거의 2대 1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 대교협의 상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들의 이 점수 분포를 한번 제가 추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1점 초반대에서부터 2점 초중반대까지 이렇게 합격자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 1.75까지 최초 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들의 성적도 최초 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17 학생은 최초에서 떨어졌고 충원에서 합격한 거고 1.75 학생은 최초에 합격해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 평가의 반영 정도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만 좋아서는 1.17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교직 적성으로 봤을 때 평가할 만하다 하면은 1.75도 합격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교대에도 마찬가지겠죠. 2.31이 최초에 합의했는데 1.12가 충원 합격이 됐죠. 그래서 서류 평가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 점수를 보니까 이제 평균 점수는 대체로 1점대 중반 정도까지 형성되고 있고요. 하위 점수를 보니까 3.56이나 3.54, 4.13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니까 이 점수대 안에서 들면은 모두 합격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의 특목고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외고 학생들이겠죠.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성적 대 교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합격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월등히 어떤 뛰어난 어떤 역량과 자질을 보여준 학생들이라면 합격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평균의 합격선이 지원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학령 인구의 감소 때문에 학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들이 이제 별로 없지요. 학교별로 인원이 평준화되면서 그다음에 이 내신 경쟁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정착되면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해서 많이 흩어지죠. 그럼 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상위 등급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보다 상위권 학생들, 1등급, 2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합격했던 상황에서 지금 대입 입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자들의 합격 점수도 상대적으로 좀씩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2021 입시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2020까지의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의 변화의 이 합격선의 변화의 추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성적이 절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다라는 기준 생각보다는 요 성적을 보고 그다음에 2021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지원에 적절한 성적인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성적을 보겠는데요. 네, 다음은 정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발표한 학교가 있고 발표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해서 상당히 추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백분위로 표시한 학교도 있지만 환산 점수로 표시한 학교도 있어서 이 환산 점수는 학교의 기준으로 이제 따져가 들어가 봐야 이제 어떤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해서 일단 백분위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91% 정도라고 말한다면은 수능의 평균 등급으로 친다면은 2등급이 이제 89%까지면은 2등급 후반, 중후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하위 평균은 85%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위 성적은. 그럼 85%라는 것은 그럼 3등급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내신에서는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들이 결정되는데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로 봤을 때는 3등급 초중반까지도 합격하는 학생이 생기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보면 춘천교대도 85%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 보면은 이제 91%, 90%, 93%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밑에 학생들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그렇다면 올해 이제 지원하는 기준에서 부산교대나 춘천교대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교네 이렇게 지원한다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죠. 어쨌든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0%에서 91% 선, 100분이 90에서 91% 선에서 교대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0 전형 결과 중에서 수시 주요 전형의 충원 인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원이라는 것은 최초합 시켜놓고 빠져나간 학생들을 뒤에서 채운 경우이죠. 경인교대는 323명을 모집하는데 134명을 충원했습니다. 경인교대에서 빠져나간다면은 아마 이제 서울대라든지 이제 서울교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원대 그렇게 갈까요? 어쨌든 경인교대에서 134명은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본 2배수 중에 134명은 일단 합격한 거죠. 그럼 총 합격 인원은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한 인원에 해당할 겁니다. 공주교대는 충원이 30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초에 30명을 뽑았는데 30명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30명을 또 추가로 모집했죠. 근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으냐? 2배수만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배수 안에만 들면은 이 학생은 면접과 상관없이 합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배수 모집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진주교대도 보면은 105명을 모집했는데 충원을 105명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면접 대상이 2배수였다면은 2배수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105명 모집의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105명이니까 105명 모두 빠져나가서 이 2단계 전형 대상자는 전원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경우들을 제한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겠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제 충원율은 상당히 조금씩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6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 지원을 아니고 3배수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배수를 초과해서까지도 충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 수시 입시, 수시 전형에서는 1단계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10대1 경쟁률에서 2배수, 3배수 안에 들려면은 1단계 통과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원율과 그다음에 지원율, 그러니까 경쟁률이겠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충원을 했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충원을 했는데 105명은 전부 다 등록을 했을까요? 여기 30명은 다 등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인원이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수시에서 미달 인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경인교대도 아까 133인 충원을 했는데도 3명이 미달됩니다. 그건 이제 이 주요 전형이 아니라 일반 이제 특별 전형이나 다른 곳에서 아마 인원이 미달난 경우이겠죠. 광주교대도 마찬가지로 대구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대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 전형에서 105명을 모집하는데 96명이 미달입니다. 그럼 실제로 105명 모집하는 전형에서 몇 명을 뽑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9명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못 뽑은 인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시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달되는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전형에서 이 인원이 나온 게 아니라 특별 전형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에서도 13명이 미달인 상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지원하는 학교를 고르는데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시 주요 전형의 선발 인원입니다. 주요 전형이면 정시 일반 전형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최초에 모집하고자 했던 인원보다는 대부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이 수시에서 원하는 인원만큼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진주교대가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프죠. 아까 봤던 일반 전형에서 96명이나 미달되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인원을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모집하는 인원보다 훨씬 배가 넘는 인원을 모집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한 411명 정도 정시로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 전체 정원이 4,114명인가 이 정도인데 411명 같으면 거의 전체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정시의 실제 모집 인원은 교대 전체 정원의 5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만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정시까지 대비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합격자 성적에서도 내신 성적 2점 초반을 만들어야 수시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등급 후반 내지는 또 어떻게 운이 되는 경우에는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은 정시도 중요한 하나의 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까 좀 앞에서 이제 봤던 그 그래프를 표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달된 인원들을 숫자로 한번 표시해 본 거고요. 등록된 인원과 미달 인원의 차이가 이제 2월 인원으로 넘어가서 정시의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정시에서도 보면 이제 충원 인원은 이제 합격시켜 놓고도 빠져나가는 학생 때문에 또 추가로 모집한 인원들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지원율을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기둥은 이제 모집 인원입니다. 경기 지역이 가장 많죠.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지만 경쟁률은 2.16대 1이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내본다면은 2대 1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모집 인원이 작고 지역 인원이 많은. 그러니까 지원 인원 자체도 많지는 않죠. 모집 인원이 워낙 작아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전체 숫자로 봤을 때 2대 1이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중등 임용고시에 비했을 때 초등 임용고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데 아주 좀 더 적합한, 좀 더 용이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대에 굉장히 좋은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2022 교육대학 지원 전략,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대학에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의 지원 전략입니다. 수시는 1단계 통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충원률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는 두 학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대부분 전형이 교직 적성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전형의 특성에 맞는 학교 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생활기록부가 거의 유일한 전형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학교 행사를 적어 넣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을 적어 넣거나 자, 이런 어떤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갈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그 실천하는 노력 속에서 뭔가 이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생각을 넓혀 나가는 그 구체적인 탐구 과정까지도 겸비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아주 풍성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 과목 성적 관리해야 됩니다. 교대는 전 과목을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과목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에 대한 비전과 교직관을 확실히 수립해서 자신이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생기부에 충분히 밝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시 저의 대비 전략입니다. 2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인원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수능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나 수능 준비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대뿐 아니라 정시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합불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있고 공부할 여력이 있을 때 정시에 대비한 그런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교대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제 그러면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한번 가볼까? 그건 이제 위험하지만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교과 성적이 배제되고 면접 비중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수시는 5에서 6회 정도 교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는 가나 다 아닙니다. 나군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대가 가군에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결과가 나온다면은 경쟁률이 엄청날 것이고요. 나에 넣는 학생들 상당수가 교원대를 같이 걸쳐서 넣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 두 번의 기회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류 전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아까 이 서류 평가 기준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내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전 과목, 그 다음에 우상향의 성적 추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성적이 나쁘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향이 힘들다면은 V 형태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1학년 때 뭐 기준이 괜찮았는데 2학기 때 좀 떨어지거나 2학년 때 좀 떨어졌다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쭉 올라간다면은 뭐 하나의 스토리, 내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그래도
서류 검토하는 전형 위원들이 한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나 아니면은 창체 활동에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및 심화 학습 활동들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탐구나 심화에서 교직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라면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자습을 열심히 하라. 그건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궁금증을 토대로 학습에 임하는 그런 노력과 자세를 갖춰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교직 적성입니다. 자, 교직에 대한 비전과 진로 계획을 명확히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런 진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나 교직에 대한 비전이 진로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갔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생기부의 기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인성적으로 아이를 아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를 이해하고 그럼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람직한 교사상을 수립하고 그런 교사상을 스스로의 진로 비전으로 제시하시고 그런 비전을 이루려고 지금 하루하루 노력해 나가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느냐. 거기서 자신의 생각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고 자신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나 방향들을 설정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전 가능성 부분입니다. 성적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향의 성적 추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탐구, 지적 호기심과 탐구, 심화 학습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성찰과 반성,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걸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와 또는 노력, 그 다음에 계속된 어떤 그런 자아 성찰, 학습의 기회들을 가진다면은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인성 부분에서는 배려와 나눔, 공동체 의식, 리더십, 참여와 소통, 갈등 관리 역량. 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나 아니면 활동 기록들이 생기부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경인교대의 평가 기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발전적인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면접 후기를 수집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물었고 그런 질문 속에서 답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또 자신 있게 답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래서 선배들을 찾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기에 대한 자료집들 나온 것들을 찾아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기부를 분석하고 질문 가능 내용을 정리하고 답변을 작성해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 아마 면접관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들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신 있는 부분들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부족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극복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한다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비전을 제시하세요. 제시하면 좋습니다. 교사가 되려는 이유, 교사가 된 후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 그다음에 좋은 수업은 어떤 것인가.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그걸 연습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현실 교육의 문제점, 원인, 해결책. 자, 이런 것들을 언론 기사를 참고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자기 생각을 넓혀 나가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라라는 것보다는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씩 고민해 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사로서의 어떤 이 비전이나 아니면 교사로서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교육 정책 또는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요즘에 나오는 주제로 본다면 그 돌봄의 문제를 과연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 복지의 기능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접근해 간다면은 이제 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이해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업 및 생활지도 방법, 문제 상황 대처 방법, 어떻게 꿈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은 자,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소그룹 활동에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뭐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글로 써보고요. 그다음에 먼저 자기 혼자 스스로 거울 보고 말하는 연습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거울 보고 말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았다면 고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녹화해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는 교사와 이제 마주 앉아서 연습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아마 노력을 할 거고요. 노력을 한다면은 발전이 있을 거고요. 발전이 있다면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지원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장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